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한국 사회의 쏠림과 집중을 설명하는 말이죠. 치킨 프랜차이즈, 교회, 편의점 등이 그렇습니다. 가까이에 있어서 편리한 점은 좋은데 업계의 생존 또 여러 가지 과당 경쟁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편의점 천국이라고 일컫는 일본의 1.5배의 인구당 편의점 수 괜찮은 걸까요? 생각해볼 점 없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유럽은 때 아닌 살충제 달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서유럽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벌어진 살충제 달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겐 피해가 없는지 또 해당 성분 우리에겐 안전한지 점검해보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에 이롭다는 이유로 비싼 가격에 팔리는 무항생제 달걀 많이 사 드실 텐데요. 무항생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 전문가와 함께 따져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경제수사대 마련되어 있는 날이죠. 불법 금융 사기 대응에 지혜를 모으는 날인데요. 유사 수신 업체에 대한 위험 오늘 함께 나눠봅니다. 2017년 8월 9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예, 1990년대, 80년대 처음 편의점이 등장했을 때는 새로운 트렌드였었고요. 지금은 혼자 사는 사람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바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편의점은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히 편의점 전성시대인데요. 이 편의점 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일본을 인구당 편의점 수가 추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편의점 점포수 지난달 기준으로 3만 7천여 개, 4만 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증가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한정된 시장에서 점포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점포당 수익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접 출점으로 인한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또 서비스 저하라든지 다른 문제도 생길 수 있겠죠. 편의점이 급증하는 세태 그리고 이에 따른 해결책은 무엇인지 숙명여대 경영학과 서영구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주변에 그냥 눈 돌려봐도 편의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없는 곳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늘어나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한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너무 빨리 변하는데요. 네. 편의점이 그중에서도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500m마다 편의점이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지금은 100m마다 하나꼴의 편의점이 생겨서 전 세계에서 인구 1000명당 편의점 개수에서 세계 1등이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렇게 편의점이 뭐랄까요. 정말 인구 1000명당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한다면 그만큼 뭔가 좀 장사가 되고 인기가 있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한 2, 3년 전까지 2013년까지만 해도요. 네네. 2013년, 14년까지만 해도 편의점의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는데요. 한 5% 정도. 네네. 지금은 지금 급격히 편의점의 영업이익률이 추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걸로 추정되고요. 네. 이렇게 편의점이 또 많아진 이유가 또 이제 가장 창업하기가 편하고, 네. 점포 운영이 가장 쉽지 않습니까? 다른 네. 예를 들어서 주점이라든지 치킨집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쉽기 때문에, 네. 그만큼 예비 창업자의 수가 많고, 편의점의 창업비용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거에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동네 슈퍼까지 전부 다 편의점 전환을 희망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제살 깎아먹기 이런 걱정도 들고요. 이 근접 출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체 간 좀 갈등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제가 한 4, 5년 전에 분석한 바에 하면은 한국의 편의점의 적정 개수가 한 2만 개인데요. 네네. 지금 이미 4만 개로 금년 말에 이제 4만 개가 되면서 2배가 포화가 더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포화가 된 상태에서 근접 출점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 지금 사회 문제가 앞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이제 동종업종 프랜차이즈 매장이 근접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강제성이 없는 규정이고요. 네. 편의점 업체마다는 서로 간에 자기네 매장에 예를 들어서 GS25가 바로 밑에 층에 있는데 2층에 만들 수는 없죠. 그러나 네. 다른 예를 들어서 CU가 입점하는 거에는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네네.
이게 뭐 입점하겠다면은 입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뭐 30m 앞에 지금 경쟁 업체 매장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참 부산 송도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 1층에 GS25 그 아래층에 세븐일레븐 결국은 예,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이 보도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그래 정말 요즘 편의점 너무 문제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좀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교수님이 한 4년 전 조사에서는 한 5% 영업이익이 있다. 좀 뭐 아르바이트 월급도 주고 먹고 살만하다인데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대충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아마 뭐 내년 초 정도 되면 또 이게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 우리 이제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네네. 알바생하고 점주의 그 수익이 같아지거나 역전되는 현상도 일부 매장에서 발생할 걸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단적으로 정말 또 와닿게 설명이 됐는데요. 편의점 내년에는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좀 정부가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규제나 기준들도 만들고 있고 또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좀 대안을 찾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좀 지금 프랜차이즈 본점이라도 이 뭐랄까요 허가를 내주는 걸 좀 깐깐하게 하거나 아니면 좀 기다려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무한 경쟁이거든요. 이거 업계 차원에서는 좀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네, 뭐 우리 협회나 업체 차원에서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창업을 원하는 창업 예비자 숫자는 계속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 해외로 좀 진출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국내는 지금 뭐 정말 과포화의 수준을 벗어나서 편의점을 오픈하면은 이제 아마 알바 비용을 못 내는 그런 이제 편의점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걱정이 많습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이비붐 세대죠. 단카이 세대가 이제 시장으로 쏠리면서 사실 1900년대 초중반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이런 내용이 알려져 있던데요. 좀 반면교사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일본의 경우는 25년 장기 불황에서 사실은 지속 성장하는 업체로서 소매점에서는 드럭스토어와 더불어서 이제 편의점이 지금도 지속 성장하고 있는데, 네네. 그 점포 수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기보다는 점포 안에서의 혁신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지난 5년 동안 너무 편의점의 그 양적 팽창만 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질적 성장을 할 때가 됐고, 질적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편의점마다 개성이 좀 달라서 일본에 가면은 우리가 일본에 관광 가는 사람들한테 노선에 가서 모찌로를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편의점마다 특화된 상품들이 있고, 개성도 강하고 편의점마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편의점의 매장이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큰 정도의 어떤 규모의 그 매장을 실현하기 때문에 점주도 괜찮고 뭐 가맹 본부도 괜찮고 소비자도 좋은 이런 세 당사자가 다 해피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점포수가 많기 때문에 이 가맹 본부도 아주 앞으로 피곤해질 거고요. 점주도 이제 인센티브가 없고 이 소비자는 편하긴 한데 이게 뭐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다 똑같고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이란 말 사실 비단 편의점뿐만 아니라 이 한국의 어떤 기업 활동에 다 적용되고 있는 말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뭐랄까요, 좀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업계에서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업계에서 사실은 뭐 정부라든지 제도, 시장이 아니라 업계에서 노력해서 변화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디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일까요? 네, 가장 변화해야 될 건 가맹 본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힘도 있고 지금 영업이익도 많이 누적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적인 뭐 새로운 출점을 하기보다는 기존 점포의 어떤 효율을 높여주고 점주하고 진짜 고민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는 이제 서비스 산업에서 우리가 해외 진출을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대형마트가 이제 중국에 진출했다가 다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롯데백화점이 많이 나가 있지만 중국에서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편의점은 오히려 지금 베트남 진출이나 이런 데가 더 유망하다고 보는 거는 일본의 편의점들이 사실은 한국에 와서 처음에 재미가 좀 있었거든요. 노선 같은 게 들어왔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패밀리마트도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라이센스를 사서 국내 기업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처음에 편의점 산업이 다 일본 기업들이 와서 만든 거거든요. 지금도 2개나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의 편의점이 세계 1등이 됐기 때문에 양적으로
이제 해외로 좀 적극적으로 진출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 1, 2위 업체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업계에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거 한국의 편의점을 일본 기업들이 개척했고 또 키웠듯이 우리도 좀 그런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좀 제도적으로는 뭐랄까요? 사실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무언가 제대로 또 만드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도나 혹은 경제 정책상에서 이런 부분들, 새로운 소매 패턴이라던가 늘어나고 있는데 좀 신경 써줘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뭐 공정거래위원회나 동반성장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나 이런 걸 갖고서 감시를 잘 하고 있으면 우리 업계 혁신을 유도하는 쪽으로 뭐 규제라기보다는요, 규제에 가기 전에 업계 혁신을 유도하는 어떤 압박을 가하는 그런 지금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프랜차이즈 본부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지 않으려면 해외 진출 같은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고 정부는 또 그런 환경을 좀 우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된다. 이런 정리 말씀 드리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숙명여대 경영학과 서용구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나누고요. 애청자 여러분들의 인터뷰에 대한 의견들도 제가 소개하고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읽을 수 있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티켓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감 사전 주제 편의점입니다. 저도 편의점 자주 가고요. 또 해외에 출장을 나가거나 일을 나갔을 때도 해외 편의점을 문화를 알기 위해서라도 한 번씩 꼭 들러보고 있습니다. 휴일도 없고요. 24시간 문을 엽니다. 그래서 좀 안심된다라는 느낌도 있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도 오고 가는 장소가 되고 있죠. 생필품, 식료품, 이제는 식재료까지 팔고 있고요.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팔리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편의점은 사실 미국 텍사스주의 오크클리프라는 소도시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일반 가정에 냉장고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얼음은 꼭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었습니다. 이 얼음 가게 운영을 위탁받았던 존 제퍼슨 그린이라는 사람이 여름철이면 주 7일 하루 16시간씩 영업을 했는데요. 얼음, 달걀, 우유, 빵 등의 식료품도 팔아달라는 요청에 가게 한 구석에 식료품도 팔았습니다. 이렇게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일제히 식료품을 판매하도록 조치하는 이런 가게가 생긴 게 바로 편의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참 독특하고 재밌는 이야기죠. 요즘 편의점은 다양한 서비스도 팝니다. 뭐 IT, 금융뿐만 아니라 택배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게 새로운 장소, 새로운 공간으로 진화해 가고 있는데요. 오로지 이익을 위해서 양적 성장, 그 개수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결국 시장 자체에도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편의점을 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 개인 인건비조차 못 건진다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 또 방향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도박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도박문제 상담 전화 133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생생경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뉴스. 네, 현재 시각 3시 2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알아보겠습니다. 2대12 권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파리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6.19 대책 때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안 포함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7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737조 7천억 원으로 한 달 사이에 6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 증가폭만 놓고 보면 작년 11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인데요. 작년 7월과 비교를 해봐도 4천억 원 정도 더 늘었고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7월 평균 대출 증가폭 2조 원과 비교해봐도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네. 이 6.19 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울 전
전 지역 그리고 경기 일부 지역 뭐 이런 청약 규정 지역 40곳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러니까 LTV를 70%에서 60%로 더 강화했고요. 또 총부채 상환 비율 그러니까 DTI도 60%에서 50%로 더 강화했잖아요. 이게 7월 3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사실 7월 대출 증가세는 좀 주춤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규제가 무색하다 이런 말이 좀 어울릴 것 같은데요. 가계대출 증가폭이 더 커진 겁니다. 가계대출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한 달 새 4조 8천억 원 늘었는데요. 이 역시 8개월 만에 최대폭이었습니다. 예,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까지 대출에 대한 부담을 만들어냈는데도 늘어난 것,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한국은행은 집단 대출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개별 주택담보대출도 늘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전세 끼고 집 사놓자 뭐 이런 갭 투자가 유행을 했었고 또 대출 한도가 좀 줄었어도 일단 돈이 좀 있으면 집 사놓고 보자 이런 심리가 컸던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량은 15,000가구였는데요. 6월에 비해서 1,000가구 정도 더 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집 사서 이사하고 이러려면 뭐 이사 비용 이런 돈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 같은 기타 대출 잔액도 한 달 새 1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 증가폭이 6월에 비해서 1,000억 원 더 많은 건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출범 역량도 좀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지난달 27일 출범을 했는데 굉장히 돌풍이었잖아요. 네. 13일 만에 가입자 200만 명 넘기면서 이 은행권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는데 31일 기준으로 카카오뱅크 대출이 3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예. 이런 수치도 좀 포함이 된 거죠. 네, 점점 늘어나고 있군요. 파리부동산 대책이요. 사실 20대 젊은이인데 서울에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게 사실 다주택자나 투기 세력에 대한 어떤 비판 때문인데 이런 내용은 어떻습니까? 일단 젊은데 취업도 안 한 상태라서 소득이 없고 그런데 서울에 고가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이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금수저인 경우가 많은데요. 네. 증여세를 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30세 미만이면서 고가주택을 취득한 사람과 다주택 보유자, 그리고 시세보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좀 낮게 신고한 사람, 이런 사람 총 28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네. 변칙 증여했거나 다운계약서 작성한 혐의가 짙은 이들이 대상입니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서 경기도 일부 그리고 세종시, 부산 그 외에도 이제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분석해서 탈루 혐의가 있는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사례를 보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에서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차례나 양도하고도 세금 400만 원만 납부한 사례도 있었고요. 네. 청약 당시 경쟁률이 33대 1에 달했고 현재 프리미엄 시세도 한 4억 원인 강남 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양도 차익이 없다. 이렇게 신고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부동산 탈세라든가 불법행위 조장하고 실제로 이제 투기에 나선 이런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지난 2일에 초강력 부동산 대책 내놓은 데 이어서 세무조사까지 나서면서 이 부동산 투기 세력 잡고 부동산 거래 관행 바로잡겠다.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나는 셈입니다. 예, 참 이런 불법에 해당하는 부분들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라는 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업 참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산업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구조조정이 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좀 수주 상황이 좋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네요. 네, 영국 클락슨이라는 업체가 국가별 수주 실적 매달 발표하는데요. 네. 7월 자료를 보니까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1위를 탈환했습니다. 7월에 한국이 9척을 수주했는데요.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로 따져보면 30만 6천이었습니다. 네. 중국은 13척 수주에서 더 많이 수주를 하긴 했는데 환산 톤수로는 29만 5천에 머물렀거든요. 이 한국은 올 들어서 6월까지 중국과 상당히 치열하게 경합을 했는데 상반기 누적 실적에서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2위를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 첫 달부터 앞섰으니까 올해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이제 일본까지 조선 강국으로 꼽히는데 네. 일본은 지난달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예, 일본에서 우리에게 넘어온 주도권이 또 중국으로 갈까 노심초사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지난번 세법 개정안 때 발표할 때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 올해 말이면 끝난다 이런 얘기가 들렸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몰리고 있겠네요.
네, 이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이제 올해 말이면 일몰이 되는데요. 연말까지만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한 달 새에 2천억 원 정도가 이제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 계좌 수가 44만 2천 개, 그리고 판매 잔고는 1조 8,848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보면 계좌 수는 3만 8천 개, 그리고 판매 잔고는 1,967억 원 늘어난 건데요. 네. 이 비과세 해외 주식 투자 펀드는 1인당 3천만 원까지 뭐 해외 상장 주식의 매매 손익이라든가 평가 손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를 해주는 건데요. 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말까지 사실 한시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 없고 또 납입 한도 내에서 뭐 매매라든가 입지금 자유로우니까 뭐 절세 통해서 수익률을 좀 올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새 비트코인이나 상품권을 활용한 대출 사기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경제수사대에서 이제 다루긴 할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뭐 요새 워낙에 비트코인 가격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주목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또 대출 사기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금융감독원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가 총 48,663건.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20%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사실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뭐 이런 효과를 좀 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대출 사기 유형은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 대출을 받으려면 과거 연체 기록을 삭제해야 되니까 수수료를 내라 뭐 이러면서 편의점 가서 비트코인 구입해서 구입 영수증 사진 보내세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내면 이 사기범은 영수증에 있는 핀 번호로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후에 연락을 끊는 식인 겁니다. 네. 또 대출 조건으로 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 사고 구입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고 한 뒤에 네. 사진을 보내면 이 사기범은 영수증에 있는 그 20자리 핀번호로 상품권 온라인 등록에 사용하고 잠적하는 식인 건데요. 네. 사실 이런 영수증 형식의 상품권은 실물카드 없어도 카드 번호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악용한 건데 저금리 전환대출 뭐 이런 권유 전화 받으면 일단 전화 끊고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뭐 직원이라든가 이런 재직 여부 좀 확인해야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저희가 이어지는 경제수사대에서 금융감독원 연결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부동산 거래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국세청 조사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사실 이 투기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국세청 조사라고 합니다. 네.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국세청이 뭐 다주택자 세무조사에 나선 게 지금 12년 만의 일인데요. 네. 그만큼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뭐 강력하다라는 거겠죠. 이 부동산 시장 심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대12 권서연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예, 두 번째 생생 인터뷰. 요즘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질소과자 때문에 어린아이가 크게 다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 계속 있어 왔죠. 유럽에서는 지금 살충제 달걀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한 살충제 공급업체가 달걀에 붙은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쓰이는 약품에 좀 금지된 성분을 사용했다 이런 건데요.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선진국으로 알려진 이 서유럽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할까 이런 걱정도 될 겁니다. 실태가 어떨까요? 한번 짚어보겠고요. 오히려 달걀 문제에 대해서 좀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무항생제 달걀입니다. 사실 저도 마트에 가면 아이들 건강 또 내 건강 생각해서 무항생제 달걀 조금 값을 더 주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이게 무항생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걀 전 국민들이 많이 드시고요. 식품으로 드시고 또 아이들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러 식품의 원료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안전과 위생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요. 관심이 높으실 텐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안전 전문 변호사시죠. 김태민 변호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벨기에,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살충제 달걀 공포,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인가요? 예, 우리 벼룩이나 진드기를 없앨 때 쓰는 해충제, 즉 맹독성 화학 성분이 들어간 네네. 이 피프로닐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그 살충제를 네네. 우리가 이제 동물에 특히 닭에다가 이제 사용을 직접 한 겁니다. 근데 네. 이제 그 닭에 흡수가 됐다가 달걀까지 잔류가 돼서 검출돼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사용하면 안 되는 물질인가요? 예, 일단 이 굉장히 해로운 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네네. 만약에 이 피프로닐 성분을 다량 섭취하게 되면 신장이나 간, 갑상선 등에서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계란이나 이런 닭에서 치명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좀 독한 성분입니다. 살충제인데요. 이 살아있는 동물,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동물에게 쓰면 안 되는 건데도 썼다. 이 각 국가들이 지금 부랴부랴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뭐 국가끼리 지금 약간 갈등도 벌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좀 해결은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사실은 벨기에가 5월 달부터 이미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그 주변 국가들 또는 수출을 직접 한 국가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굉장히 좀 빈축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나 뭐 다른 국가들도 거의 지금 뭐 200여 개 가까운 이 가금류 농장을 폐쇄하거나 뭐 살처분하는 등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달걀도 수백만 개가 지금 리콜되고 네. 뭐 전국 서유럽 지역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야, 뭐 불량 달걀부터 시작해서 달걀 문제 좀 우리나 중국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유럽에서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달걀 부족 사태로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국가에서 수입하는 거는 없는 건가요? 일단 국내에 지금 수입되는 건 뭐 미국과 태국, 스페인산 이렇게 계란이 수입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뭐 네덜란드나 벨기에산은 아직 수입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를 했고, 네. 또 일단 수입 계란에 대해서 뭐 식약처가 지금까지 검사를 했지만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도 뭐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과연 어떤 모든 살충제나 이런 맹독성 화학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할 때 검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완벽하게 대비하는 건 사실상 뭐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완벽한 대비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건강에 해를 끼치는 물질이라는 점 때문에 걱정인데요. 말씀하신 거에 좀 관련된 얘기인데 뭐 예방 차원의 조치나 검역 같은 것들 하겠다고는 했는데 좀 늘 불안해하거나 못 믿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좀 네. 지금 제도로는 전수조사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들 좀 개선하면 좋을까요? 결국은 이제 우리 식품 안전 정보를 빨리빨리 수집을 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국내 법상 계속해서 잔류 농약이나 동물용 의약품 검출 기준 또는 잔류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계속해서 추가로 업데이트를 해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양계농장에서 산출되는 계란에 대해서 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뿐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좀 기준 규격 강화나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좀 뭐 전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또 아이들의 식탁에 오르는 물건입니다. 좀 이렇게 강화해야 된다는 말에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국내 달걀도 사실 뭐 과거에 불량 달걀 유통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항생제 달걀 이야기가 지난 겨울부터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값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이 항생제를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 즉 균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해서 무항생제 달걀을 사 먹는데 무항생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일단 작년 10월에 개정된 친환경 어법 농수산물법을 보면은요. 일단 우리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통 이제 무항생제 그러면 추측을 하게 되는데. 네, 마크가 찍혀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항생제를 물론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되지만, 뭐 질병이 나타날 우려가 있거나 수의사의 뭐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있고, 뭐 사용한 후에는 휴약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계란을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항생제 하면은 당연히 항생제가 안 들어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실이 지금 법에 이렇게 제정이 돼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뭐 여러 생물학자분들도 언급하시기를 이게 뭐 항생제를 쓰면은 그게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예외 조항을 두면 사실
좀 아플 것 같다, 이 닭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뭐 다 항생제 쓰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걸 이제 사용해서 적발이 된 경우에도 네. 양계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에 불과한데 보통 한 30만 원 정도 처분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아, 무항생제 인증을 줬는데 알고 봤더니 항생제를 쓰고 있더라. 그런데도 30만 원 내면 된다. 예. 그 정도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 처분이라 사실은 이걸 갖다가 이런 유혹을 극복하기가 네. 쉽지 않을 것이고요. 네네. 이런 이제 그 문제점을 이미 식약처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달에 네. 이미 식약처에서 계란과 알가공품에 대해서 동물용 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지사에게 공문을 보내서 좀 예방 대책이나 좀 네. 수거나 검사를 강화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낼 정도로 사실은 이미 관련 기관에서는 심각하게 문제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이런 상황인데 지금도 방송 들으시면서 아니 그 돈 더 주고 무항생제 사 먹는데 결국 돈도 건강도 해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뭐랄까요 좀 불만이 생긴 소비자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결국 가장 일반적으로 표시를 허위로 표시할 수 있는 문제인데 과연 우리가 국내 법상에서 일반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에 대해서 우리 가공업체에 공급되는 알 가공품이나 남백이나 그 난황과 달리 일반 네. 가정이나 또 마트에 우리 판매되는 이런 계란들이 얼마만큼 자주 검사가 되고 또 우리 시도나 식약처에서 잘 관리가 되는지 좀 많이 의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항생제는 특히 소량이라도 계속해서 몸에 축적이 되면 내성이 생겨서 질병 치료가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처벌 규정이랄지 기준 규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항생제 병원에 가서 아마 진료받거나 처방받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항생제 기간과 용법을 정확하게 쓰는 이유는 다시 그 약을 이 균이 듣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인데 참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나라 축산업도 뭐 서양에 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엄청난 양을 쓰고 있긴 한데 점점 줄이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자체적으로 노력해라 이러면 잘 안 되거든요. 제도적 법적 보완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자체뿐만 아니라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결국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강화하기 위해서는 좀 안 됐지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양계 농장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무항생제 인증은 사실은 정부에서 다 인증 제도를 추진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사후 관리 해봐야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과태료 부과로 끝날 게 아니라 엄격하게 더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쉽게 검출하는데 검사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 비용을 줄여야지만 일반 알 가공 업체나 이런 판매 업체에서도 그 검사를 좀 더 빈번하게 해서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 개발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런 동물용 의약품 남용이나 또는 이런 항생제로 인해서 내성에 문제가 되는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식약처에서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별도의 얘기인데요. 김태민 변호사님께서는 식품 또 이런 안전 분야 전문가시긴 한데 지금 소비자들 약간 뿔나셨을 것 같아요. 이 무항생제라고 해서 돈 더 주고 샀는데 항생제가 섞여 있거나 제도가 허술해서 항생제가 검출돼서 내 건강이 걱정되는 경우에 혹시 소송이나 집단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상받거나 이런 방식의 액션도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아직까지 이게 무항생제 인증으로 인해서 사건은 없었는데 실제로 이게 무항생제 인증 계란을 몇 차례 바로 섭취를 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진 않고요. 보통 이제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 맞습니다. 또는 약간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집단소송 제도를 자꾸 추진해야 한다고 하고 식약처도 최근에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 엄격함 좋은데요. 이 양계 농가나 관련 기관이 가장 두려워야 될 거는 정말 소비자들, 국민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태민 식품안전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수요일 경제수사대 시간입니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YTN 라디오 또 YTN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보이스피싱을 비롯해서 금융사기, 금융범죄, 불법 금융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찾아오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뉴스 시간에도 저희가 경제 톱뉴스에서도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니까 실제로 가상화폐를 빌미로 투자를 유인하는 등 여러 가지 유사수신 피해 사례도 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불법 금융 범죄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괜찮은지요? 이런 문제들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전기영 수석조사역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유사수신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용어가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걸 허가받지 않은 자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돈을 빌려받는 게 아니고요. 돈을 네네.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수신이니까요. 네네. 예, 유사수신 업체는 지금 이 시대에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교모히 악용하고 있으며 또한 유사수신 피해가 느는 것은 투자자들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따라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유사수신 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그 업으로 하는 행위는 장래에 출자금 및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받거나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며 또한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로서 즉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자 돈을 모으면 안 되는 허락받지 않은 자들이 돈을 모으고 있는 건데 피해 사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네, 최근 유사수신 사기 피해 사례를 크게 5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로 가상화폐를 악용한 사례인데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네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시 등 가상화폐는 즉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 저장 및 거래되어 교환 수단, 세계 단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민간 화폐로 법정 통화가 아닌 전자화폐의 성격인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등하자 이에 편성한 여러 가짜 가상화폐가 등장하면서 가짜 가상화폐의 가격도 계속 상승하여 원금은 물론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투자자를 현혹하였습니다. 네, 현혹했군요, 진짜. 예. 네. A 업체는 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기존 가상화폐의 단점을 모두 해소하였기에 세계의 모든 가상화폐가 모모코인을 중심으로 통합된다고 주장하고 네. 가격이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보유량을 2배로 늘려주기 때문에 투자자의 자산 가치도 2배 이상 상승한다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주로 다단계 방식, 즉 유치하는 투자금의 5 내지 40%를 후원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다면서 수당이 입금된 통장 등을 제시하는 등 후순위 투자자를 유혹하며 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예, 참 다단계 방식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떤 수익을 약정한다라는 게 늘 거짓이라는 건데요. 네. 두 번째 사례는 어떤 겁니까? 예, 둘째로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하여 확정 수익률과 투자기간 만료 시 원금을 보장한다면서 상품 설명서나 공정증서 등을 활용하며 주식거래, 선물, 옵션 거래 등으로 원금 보장과 연 12%에서 72%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선전하고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사례입니다. 네. B 업체는 등록회사인 투자자문회사 지분을 인수한 후 상호를 기존 네모회사와 유사하게 변경하여 이를 내세워 마치 정상적인 금융그룹인 것으로 오인케 하고 네네. 주식 투자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였고 또한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면서 투자자문사임에도 고객에게 확정 수익률을 제시하고서 원리금 분할 지급 등을 미끼로 투자금을 임직원 개인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예, 연예인까지 껴있군요. 세 번째는 부동산 전문회사를 가장한 사례라고요? 예, C 업체는 신축 빌라 등에 투자하면 세후 18% 이상의 확정 수익을 받을 수 있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므로 투자 원금뿐만 아니라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이후 투자자들이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대표이사 등 운영진을 변경한 사례입니다. 네. 넷째로는 협동조합 등을 가장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농작물 재배 등을 가장한 사례입니다. 네. 일회용 비닐, 도시락 등 일회용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면 네. 막대한 수입이 발생하므로 월 20% 이상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였고 네. 추후 투자자들의 반환 요구 등이 잇따르자 커피나무 재배를 통해 3년 후부터 막대한 수익이 난다며 재투자를 요구하는 등 또다시 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쇼핑몰 운영, 상품권 판매, 커피 사업 등을 가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공공마트는 서울 등 전국에 지점 30개가 있으니 한 구자 50만 원, 통상 1천에서 2천만 원을 투자하면 각 지점에서 물건 판매를 통한 수익금을 원금의 230%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면서 자금 모집 금액의 10%를 소개수당으로 지급하여 주로 가정주부 또는 은퇴자 등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예, 뭐 사례만 쭉 들어봐도 참 괜히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이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좀 투자 돈 벌게 해줄 테니 돈 내놔라 이랬다가 결국은 꿀꺽하는 그런 나쁜 사례인데 어떤 좀 피해 입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들을 가장 유의해야 할까요? 예, 유사수신 업체는 사실상 수익 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배당 수익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네. 신규 투자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과 다단계 수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별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첫째, 가짜 가상화폐인 코인 가격이 자동적으로 상승한다며 지인 등 주변에 투자를 권유하라고 하는 등 다단계의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할 경우 유사수신 투자 사기를 유심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짜 가상화폐는 업체 측 주장과는 달리 실생활에 이용되지 않거나 화폐 교환이 불가능하므로 투자 시 유의해야 합니다. 네. 이러한 가짜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의 특징으로는 코인 가격이 수백 배로 올라 확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거나 글로벌 발행업체의 수급 조절에 따라 가격이 하락 없이 자동으로 상승한다면서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언제든 현금 등 금전으로 환매 가능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부분 불법 다단계 즉 투자금의 5 내지 40%인 상당분을 모집인에게 투자 유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둘째로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하여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정하는 경우 유사수신 투자 사기를 유심할 필요가 있으며 네. 재무 전문가, 보험 설계사 등 금융업계에 종사한다는 말을 이심 없이 믿고 투자할 경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 네,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투자금 회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셔야 되고 사업 실체가 없는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또 애매하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혹은 경찰이라도 전화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전기영 수석조사역이었습니다. 예, 동네에 구멍가게 없어지더니 편의점과 과당 경쟁 또 알바 최저임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군요. 1642님 의견 주셨고요. 8106님도 마찬가지 얘기 주셨습니다. 편의점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데 창업 혹은 은퇴하신 분들에게 기회가 될까요? 정부도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3134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달걀에 대한 걱정도 6817님, 7292님 감사드립니다. 도박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도박문제 상담전화 133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함께한 생생경제였고요. 포스코와도 함께했습니다. 의견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